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6,000년의 음악 역사에서 가장 박터지게 싸우던 보스파, 브람스파와 진보파, 바그너파에 관한 것이며 아주 재미있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파로 불리는 브람스와 진보파 바그너의 불편한 관계,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사이가 평생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바그너는 44살, 브람스는 27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가난했던 이 브람스는 주머니에 돈을 다 털어 바그너의 그 새로운 오페라가 공연될 때마다 가장 앞좌석으로 달려갔고, 바그너는 또 브람스의 작곡을 칭찬하면서 아주 유명한 젊은이야, 박수 박수. 많은 역사책이나 그 강의에서는 브람스는 핸델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할 때 바그너가 극찬을 하며 브람스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브람스는 핸델 곡을 피아노로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브람스는 지휘를 한 것입니다. 브람스는 작곡을 아주 잘했지만 피아노 연주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성격도 아주 수줍은 편이라서 혼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을 싫어했으며, 슈베르트처럼 아주 어려운 피아노 곡은 피아니스트들에게 맡겼죠. 슈베르트 곡은 멘델스존의 시스터 파니가 연주해 주었고, 브람스 곡은 슈만의 부인 클라라가 연주를 해주곤 하면서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 평생 짝사랑하다가 장가도 못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 브람스와 바그너의 제자들이 식당에서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대며 얘들아 밥맛 없다 나가자, 의자를 발로 팍 차고 나갔습니다. 이 두 천재 음악가들은 성격, 살아가는 방법, 음악적 스타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그너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수였던 엄마가 바로 재혼을 합니다. 저 개부라는 자가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남편이 아파서 드러누웠을 때 저 차와 나를 낳은 것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불신감을 품으며 자랐기 때문에 성격도 늘 남을 의심하거나 마찰이 아주 심했으며,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형이었습니다. 다행히 개부는 아주 탤런트하고 이 카리즈마가 넘쳐가지고 바그너도 그의 영향을 좀 받았죠. 브람스의 아버지는 극장 관현악단의 컨트라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24살 젊은 나이에 이 동네에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천덕꾸러기 여자와 결혼을 하죠. 17살 연상에 눈 한쪽까지 멀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던 여성을 와이프로 맞아가지고 브람스를 낳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브람스의 할머니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바그너의 음악적 스타일은 그동안 이어온 그 전통을 깨부수고 그 시대 아방가르드인 자신만의 그 종합예술 오페라라는 이 새로운 장르로 음악 역사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진보파입니다. 이전에 오페라는 그저 오케스트라와 가수만 이렇게 등장했는데, 오페라를 화려한 종합예술 악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음향,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 조형예술, 극본, 화려한 의상, 조명, 음악, 배우 모두 통틀어 건축 짓듯이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오페라 하나에 4일간 공연하는 니벨룽의 반지 같은 이 사부작은요, 끝이 없는 무한한 선율에 콘서트장을 뒤흔드는 그 관연하게 오케스트라,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 게다가 그 시대 생전 처음 보는 계단식 콘서트장. 오페라 공연장 가보시면 오케스트라가 무대 그 아래 어둠 속에 깔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죠? 오페라. 바로 그 바그너가 최초로 고안한 것입니다. 관객의 시선을 오케스트라가 아닌 무대에 집중시킨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그너 전에는 이 벽 쪽에 귀족들이 앉는 그 박스, 그리고 이 객석은 계단식이 아니라 이게 평면이고 무대만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반대로 객석이 무대를 내려보도록 계단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그 콘서트홀은 바그너가 디자인한 것이죠. 브람스의 음악적 스타일은 바그너와 정반대였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며 소나타 형식과 바우곡처럼 이 다성 대위법을 사용하며 웅장하고 요란한 것을 피했습니다. 즉흥적이 아닌 아주 치밀한 계획과 함께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거의 14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절대 음악을 고집하는 그는 표지의 음악처럼 스토리가 들어간 교향시나 오페라를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의 관계도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브람스는 평생 슈만의 부인 클라라만 짝사랑했고 그녀를 잊기 위해서 잠시 베젠동크라는 그 상인의 부인을 마음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는 낭만파 시대 카사노바였어요. 슈만, 클라라, 브람스 관계는 따로 강의했으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 잘 나가던 두 사람, 브람스와 바그너에게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음악계 박싱 그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20대였던 브람스는 당시 피아노 곡을 열심히 작곡하며 바그너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슈만의 음악 잡지에 브람스가 독일의 유망주 음악가로 방금 소개가 되었고 바그너는 오페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죠. 바그너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 많은 것을 본받을 거야. 난 반드시 바그너 선생님처럼 되고 말 거야. 바그너는 브람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바그너도 자기 밑에서 열심히 자신의 작곡 사보를 정리해주고 있는 이 브람스가 기특했습니다. 아주 성실하며 앞날이 밝은 청년이군. 그런데 브람스가 바그너 밑에서 일하면서 바그너의 비하인드를 하나씩 알게 된 겁니다. 네? 바그너 선생님이 제자 한스 폰 벨로의 부인이자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간통해서 임신을 3번이나 시켰다고요? 뭐라고요? 스위스로 망명했을 때 그 재정 지원해준 부유한 베젠동크 상인의 부인과 불륜 중이라고요? 네? 스위스에서 망명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것이라고요? 게다가 베젠동크 상인의 부인은 하필이면 브람스가 이 슈만 클라라를 잊기 위해서 잠시 좋아했던 마델데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아주 잘 받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기수였어요. 바그너가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 때 그녀와의 사랑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자 브람스는 당장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브람스는 바그너의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바그너의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을 계속 줄지어 듣고 있던 어느 날 바그너에게 큰 돈을 빌려준 골드박 박씨 부인의 서신까지 읽게 됩니다. 부유한 유부녀들을 이용하다니 도저히 못 참겠다. 신문, 음악 잡지 등에서 바그너를 극찬하는 기사가 매일 떴고 바그너의 이름은 점점 유럽에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쪽 같은 브람스는 바그너 밑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는 절친 유대계 그 체코 사람이며 유명한 음악 평론가자 음악학자 에드와르트 한슬릭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거짓으로 가득 찬 바그너 선생님 밑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그와 함께 묶어서 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그와 절교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바그너가 자네의 롤 모델이었잖아. 브람스는 큰 실망감과 함께 모든 것을 한슬릭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전통파 음악 평론가 한슬릭은 마침 독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표제 음악을 비방하고 있었으며 계속 급속히 변화하는 바그너가 마음에 안 들어있던 차에 이때다 하고 오페라 극장 관계자들에게 바그너의 이중 생활을 모두 전했고 브람스에게 펀치를 마구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잡지, 신문, 에세이, 타운뉴스의 마구잡이로 브람스 비방로를 주먹으로 이리저리 막 날렸어요. 브람스는 고자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저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브람스, 오늘은 길바닥에 앉아 버스킹이나 하고 내일은 예배당 가서 할렐루야나 부르다가 유대인들과 깽깽이를 키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조롱하던 브람스도 고자라고 소문이 나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바그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를 서포트하고 집까지 사준 제자들의 부인을 약탈한 야비한 자입니다. 바그너는 브람스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서포트하는 유대인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독일은 반유대주의로 떠들썩할 때입니다. 유대인과 브람스는 남의 음악을 베낄 줄이나 알지 창조심이라고는 개뿔도 없다. 바그너가 브람스를 남의 곡이나 복사하는 형편없는 음악가라고 한 계기는
바로 하나의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브람스가 당시 유명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레미니와 함께 헝가리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브람스는 길거리 버스킹들이 연주하는 그 집시 음악에 매료되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작곡에 착수, 헝가리안 댄스라는 앨범을 출판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와 여행을 했던 레메니는 바로 브람스를 표절 작곡가로 소송을 겁니다. 브람스, 나 헝가리 사람이야. 그 곡들은 우리가 헝가리를 여행하면서 집시들에게 들은 곡들이잖아. 너는 음악을 표절한 사기꾼이야. 판사님, 저는 집시들의 곡의 멜로디와 반주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제 스타일로 작곡을 한 것입니다. 베토벤, 쇼팽, 리스트 모두 저처럼 트랜스크립션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들도 모두 표절한 겁니까? 트랜스크립션이란 누군가 작곡하는 곡의 멜로디를 이렇게 기본으로 하되 리듬, 아티큘레이션, 템포, 박자 하다못해 멜로디를 더 풍성하게 자신의 스타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고전파 시대 모차르트, 베토벤의 이 변주곡들도 트랜스크립션이고 기독교의 그 찬송가도 원본에서 쉽게 그 멜로디만 뽑아서 트랜스크립션 한 것이며 이것을 컨트라팍툼이라고 부릅니다. 컨트라팍툼 기억하세요? 콘체르토를 피아노 곡으로 만든 트랜스크립션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진보파 리스트는 낭만파 시대 그 트랜스크립션의 대가가 아니었습니까? 그의 라이벌 보스파 쇼팽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며 리스트의 음악을 순수 음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행히 브람스는 헝가리안 댄스 앨범을 출판할 때 그 악보 표지에 이 곡들은 헝가리안 집시의 영감을 얻었노라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람스는 이 소송에서 이기고 레메니와 아주 절교하게 되죠. 이때부터 바그너는 브람스를 표절의 왕이라고 두고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진보파의 바그너파를 바그네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베를리오즈, 리스트, 레메니, 철학자 니체, 셴베르크, 스트라빈스키 등의 이 바그너파 또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보스파 브람스파는 클라라 멘데스존, 오페라 작곡가 마이어벨, 또 독일 최초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스 폰 빌러, 음악 평론가 한슬릭,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또 브루크너, 요한 스트라우스, 쇼팽 등이 있습니다. 말로의 경우는 이 보수파, 진보파 양쪽 파죠. 이렇게 브람스와 바그너는 음악, 정치, 철학, 예술, 사상, 그리고 낭만파의 이데올로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애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극기하는 나치까지 등장. 히틀러는 이 바그너를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나치즘을 찬양하는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시 브람스와 바그너 사건은 이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되어 신문 일면의 기사거리였습니다. 보수파는 절대음악을 고집하고 진보파는 표제 음악을 선호하며 급기야는 음악 세계뿐이 아니라 예술, 문학, 정치 하다못해 이 철학가들끼리도요, 이 보수파, 진보파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개에게 그 헤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헤겔, 앉아, 일어나! 히틀러가 나오기 훨씬 전 많은 젊은이들은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니체, 쇼펜하우어, 헤겔, 칸트, 그리고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적 글을 읽기 시작하고 젊은 히틀러의 눈을 번쩍 빛나게 합니다. 브람스는 평생 사랑하던 클라라가 죽은 1년 뒤 64살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 자신이 평생 사랑하던 베토벤, 슈베르트와 나란히 비엔나 중앙묘지에 묻혔으며 바그너는 베니스에서 심장마비로 71살에 세상을 떠나 자신이 그 설립한 오페라 극장이 있는 독일 바이로이트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바그너파들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몰려듭니다. 브람스와 바그너는 비록 서로 다른 스타일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두 사람 모두 낭만파 음악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훌륭한 천재 음악가들이며 음악 역사는 이 보수파와 진보파를 끌어안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